추석 연휴 코로나 확산을 우려한 정부가 이동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총리실에서 만든 카드 뉴스입니다. 버전이 두 가지입니다. 부모님 버전, 자녀 버전. 지금 보시는 거는 부모님 버전인데요. 이번 추석엔 총리를 파세요. 얘들아, 올 추석에는 내려오지 말거라. 정 총리가 그러더구나. 자, 총리를 팔아서 안 내려와도 된다. 총리를 파시라. 자, 이건 자녀 편인데요. 어머니, 아버지 고향 안 가는 게 진짜 효도래요. 정 총리가 그랬어요. 자, 이번 추석은 저를 핑계 삼아서 이동하지 마시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게 보내세요. 상당히 파격적인 아이디어요. 재밌게 보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동을 좀 자제시켜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정부의 뜻이 있는데요. 정세균 총리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올해 추석만큼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고향 방문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명절을 맞아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죄스럽지만 이번 추석은 멀리서 마음으로 정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효도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보다 가족을 위하는 명절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정부도 돕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합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김재원 전 국회의원, 그리고 윤경호 MBN 논설위원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경민 의원 보시기에 저 카드 뉴스 어떻습니까? 아이디어네요. 총리를 파세요는 뭐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참신해 보이고요. 예. 국가가 사적 영역에 너무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죠. 예. 더군다나 정을 나누는, 가족의 정을 나누는 그런 일에까지 국가가 관여한다? 이건 뭐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 저 정도로 고위공직자가 얘기하는 것은 좀 애교가 섞여 있어서 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요. 김재원 의원, 사실 파격적인 아이디어일수록 좀 논란도 있는데 저 큰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만 또 야당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방역 때문에 저런 그 예. 아이디어를 낸 것이니까 그 자체를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는 저렇게 고향에 가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분들이 그 4일 연휴 동안 집에 계실 거냐, 아니면 어디 관광지에 잔뜩 몰려서 오히려 더 이 방역에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여전히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뭐 각 리조트 같은데 벌써 10,000원 예약이 다 끝났다고 하고 아마 관광지가 더 붐빌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조용히 자기 가족들 모여서 나름대로 가족을 아끼는 정도의 어떤 방역을 조심하고 하는 것보다는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뭐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요. 총리께서 그것까지 좀 못하게 막을 자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대통령을 팔아야 되겠는데요. 윤경호 의원 견해는 어떻습니까? 왜 총리일까? 이게 아마 관심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잠시 잊어버리셨을지 모르는데 총리가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총리가 어찌 보면 저게 악역인데 예. 악역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뭐 정은경 본부장이 질병관리청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정은경 본부장을 사실 등장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총리가 저렇게 주체가 된 거는 네.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라는 점 때문이라는 걸, 정확히는 중앙재난대책본부죠. 때문이라는 걸 어르신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좀 총리를 팔겠습니다. 이번에 아무쪼록 좀 이동을 좀 자제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걱정을 줄이는 그런 추석 만들도록 하시죠. 또 한 가지 아이디어가요. 고속도로 통행료 항상 명절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연휴 기간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인데요. 자, 고속도로 통행료 뭐 정부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심리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통행료를 받기로 했는데요. 신경민 의원, 그러면 조금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대선 공약으로 실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효과가 있었고 엄청난 좋은 반응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글쎄요, 이건 뭐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좀 막고 싶은, 그러나 강요는 할 수 없는 뭐 이런 의미를 담은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 김재원 의원, 기대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고속도로 그 통행료 면제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해서 목적지에 갈 분들이 가지 않고 또 면제한다고 해서 그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정부에서 어쨌든 지금 고향에 좀 가지 말고 집에서 머물러 달라고 요구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은 어떤 그 사인을 주는 문제에서 그 약간 역설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는 것도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정부가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모습, 그런 것을 좀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이동 자제를 당부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예. 그런데 윤경훈 의원, 사실 그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던 것은 추석 때 많이 다녀라 그런 뜻이 아니고 워낙 밀리니까 톨게이트에서라도 쑥쑥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고 한때는 또 소비 진작을 좀 예. 유도하려는 효과도 있었죠. 추석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묘, 차례, 고향에 가는 분들 이외에 다른 뭐 휴가지 또는 레저 뭐 이런 걸 위해서 움직이는 분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소비 진작 효과를 조금 더 겨냥한 것도 있었는데 저는 정세균 총리가 대정부 질문 답변 중에 그 얘기한 거 기억이 납니다. 이번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는 거 자제해 주세요라고 얘기해 놓고 또 고속도로 반쪽에서는 통행료 면제를 해주면 이거 정말 엇박자 아닙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전 그런 점에서 이번 경우는 어찌 보면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징적인 거 역시 있고요. 또 하나는 8월 15일, 16일, 17일 중에 임시 공휴일 하루 예. 정부가 사실은 7월 말에 결정했는데 그거 지내놓고 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예. 결정이었다 이런 반성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레저, 휴가, 뭐 성묘 다 포함해서 좀 이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에 대한 어찌 보면 다각도의 보석일 걸로 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민주당의 악재가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헤쳐나가느냐에 이 대표의 미래도 달려 있을 텐데요. 지금 민주당 괴롭히고 있는 것들, 윤미향 의원, 정의연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된 거 있죠. 본인은 당직 내려놓고 당원권 스스로 정지했지만 야당에서는 계속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타 항공 대량 정리해고 논란과 관련해서 이상직 의원 여러 가지 또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위장 이혼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 재산 신고 누락, 사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불똥이 김홍걸 의원으로 튀었습니다. 김홍걸 의원도 상당한 액수의 재산, 10억 이상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그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일단 민주당은 이 부분을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켜서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윤리감찰단이 출범합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 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다루어서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게 됩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직과 당원권을 각각 정지합니다. 앞으로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한번 패널들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경민 의원, 민주당 내에 윤리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원래 윤리심판원이 당 기구로 있고요. 예. 국회 기구와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심판원은 주로 법원적 기능을 많이 행사해 왔거든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검찰과 경찰의 기능을 할 수는 물론 있지만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경향성을 보여왔기 예. 때문에 윤리심판원과 별도로 검찰,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윤리심판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자성에서 출발을 한 기구고요. 예. 이게 출범이 돼서 이게 1호 사건으로 두 현직 의원을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예. 금방 이낙연 대표의 얘기대로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 문제까지 같이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이 125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것은 정당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시범적인 기구가 될 걸로 보고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예. 감찰단이 과연 얼마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가 뭐 여당뿐만 아니고 정당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행로가 될 걸로 봅니다. 예. 김재현 의원, 사실 그 윤리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들 기억에 별로 힘 없더라. 그리고 제대로 못 하더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5.18 망언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별로 뭘 못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때 당시의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결정이 그 제명 결정도 있었고 예. 또 일부는 징계 결정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2006년도 당시에 저희 그때 당시 한나라당 당시에 제가 당내 감찰단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감찰단이 있었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기초의회 의원까지 이제 공천제가 도입되면서 공천 헌금과 관련된 비리가 많다 이런 제보가 속출하니까 당시 이제 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 원내대표가 이재호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이 모든 의혹을 전부 조사를 해서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 당내에 기라상과 같은 몇 분을 그 형사고발을 해서 실제 형사처벌을 받았고 원외위원장 여러분들도 형사고발을 전부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 어떤 부정부패에 대한 그 경종을 울린 적이 있고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당이 집권하는데 약간의 도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의원들의 어떤 비리라든가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거당적으로 나서서 전부 두둔하고 오히려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다가 검찰이 기소를 하면 검찰이 뭐 잘못했다 내지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검찰이 보복을 한다든가 또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했다 이렇게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무슨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당이 여당이 오히려 소속 의원들 감싸는 것으로만 보였죠. 근데 지금 윤리감찰단이 출범을 해서 또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진짜 저희들이 했던 것처럼 제대로 조사를 해서 조금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또는 고발 조치를 해서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예. 그것이 감찰단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윤리감찰단 만든 게 처음이 아닙니까? 민주당 그런데 민주당은 그 동안에 뭐 감찰 같은 걸 해본 적이 없고 무슨 문제가 터지면 오히려 그 서로 감싸주는 그런 동지애를 많이 발휘를 했었죠. 제가 한마디만 예, 좀 말씀 안 하실 수가 보태면은 금방 말씀했던 그 사례는 아주 일시적이었던 거고요. 이걸 제도화하는 데까지는 실패했던 걸로 그 이후에
한 걸음이 낮고 다른 하나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칼날을 세운 적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현역 의원들 그것도 선거 직후에 문제가 된 거에 대해서 칼을 세우겠다라고 일단은 이 말은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사안이 크기도 하지만 당이 이처럼 결심하기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의 속성이라는 게 여야를 막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고요. 이 결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근데 윤경호 의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찰단에서 이제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또 이제 감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또 검찰이 수사한 부분이 있고 나중에 재판에서 판결 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안 맞는 경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의 역할이 아까 신경민 의원께서 당내의 검경의 역할이라면 윤리심판원은 법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1호라고 얘기되는 이 지정이 된 이상직 의원과 김홍걸 의원의 경우 선정을 그럼 누가 했느냐? 윤리감찰단이 출범하기 전부터 이미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윤리감찰단은 두 의원의 지금 여론에 어찌 보면 반감을 사고 있는 행태와 행위에 대해서 잘못의 정도를 캐는 거에 그칠 건지 아니면 두 의원이 뭔가 자발적으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또는 해명에 부합해서 사전 조치를 취한다면 굳이 뭐 검찰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상직 의원의 경우는 지금 아마 가장 첫 충돌이 체불임금 문제일 거예요. 네. 예, 체불임금에 대해서 이상직 의원이 그럼 사죄를 털어서라도 그걸 해결을 하겠다든지 그리고 자식들이 대주주로 있는 지주회사를 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면 그럼 윤리감찰단에서는 여기까지 됐으니 뭐 윤리심판원에 넘기지 않겠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좀 명확해지겠죠. 김홍걸 의원의 경우는 사실은 재산신고 누락이라고 한다면 선관위의 사실은 해석이라든지 선관위의 조치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윤리감찰단이 앞으로 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찌 보면 행동 반경이나 매뉴얼 이런 게 네. 아직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두 의원에 대한 조치가 어찌 보면 선제적인 이제 족적을 남기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재룡은 어떤 말씀? 그런데 이제 이상직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체불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그동안에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이 그 이스타 홀딩스의 그 주식 취득, 이스타 항공 주식 취득 과정에서 출처 불명의 돈이 100억 원 이상이 들어와서 그 주식을 취득해서 대주주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그 자녀 앞으로 이스타 항공의 주식이 전부 넘어간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그 편법 증여 내지 상속의 효과가 있고 탈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그 형사적인 그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전혀 조사가 되지 않았거든요. 당에서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하고 감찰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 해석을 내놓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예. 지금 이스타항공의 매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이러한 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찰이 들어가야 비로소 실효적인 감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마디만 예. 좀 보태면요. 지금 이상직 의원한테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그리고 이상직 의원의 조치 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공천 전에 이미 일부는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찰단이 윤리감찰단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라건대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미 공천 단계에서 많이 드러났는데 공천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감찰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윤리감찰단은 검찰이나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정당의 과정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까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의 설명이고요. 이 설명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낙연 대표가 지금 취임 이후에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있지요. 하나가
통신비 2만 원 지급 관련이었고 이제 당내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제기하는 대응하는 방식으로 윤리감찰단 출범시킨 것 이 두 가지인데 현재까지 이낙연 대표의 어떤 운영 방침이라고 그럴까요? 행태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리감찰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기 살을 깎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 결정 자체도 쉬워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이건 물론 출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게 중요해서 지금 평가는 좀 유보하고 싶고요. 일단 야당과의 관계에서 전임 이 대표와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그 2만 원 문제를 포함을 해서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 4차 추경 문제까지 해서 끌고 온 거에 대해서는 당내외 평가가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스타트는 좋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이 윤리감찰원도 아마 중요한 대목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나 현 정권의 기대와 달리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적법한 병가 연장이었느냐, 청탁은 없었느냐, 전화 통화는 누가 했느냐, 여러 가지 의혹이 아직 확실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사흘째인데 오늘도 추 장관의 타겟이 모아졌습니다. 녹취들을 좀 들어보죠. 저한테 문자가 쏟아지고 있어요. 내가 어디 부대 누군데 추 장관 아들이랑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나는 병원 기록이 3일밖에 없어가지고 추가로 병가 요청하는 거 전부 다 거부당했다. 그런데 왜 추 장관 아들은 4일 병원 기록이 있는데 19일 날 병가를 주냐. 분해 규정은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어떤 그 판단의 영역들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것마저 규정에 정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항은 지휘관들이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또 하나 얘기입니다. 물어볼게요. 그럼 추 장관 아들은 특혜요 아니에요? 그거 역시 이제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전쟁 가는데 무기 준비 안 한 거랑 똑같은 지금 답변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소신껏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관님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수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을 안 해봤습니까? 네. 이 병가 연장을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이십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그럼 남편분이신가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또 제가 그렇게 전화를 하지 않고 네. 국방부 민원실이 아닌 다른 곳에 그 보좌진을 시켜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습니까? 제가 보좌진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네, 논란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세 분께는요, 구체적인 사안에 관련된 얘기는 좀 피하고 싶고 두 가지만 좀 나눠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어떤 것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주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나왔을까 하는 부분 한번 짚어볼 텐데 먼저 신 의원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어떤 것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이 병가의 법적 규정을 가지고 싸웠다면 지금 이 전화 통화로 약간 지금 대정부 질문이나 청문회를 통해서 전화 통화도 중요하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메인 컴퓨터에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 새로운 팩트로 지금 나와 아직 확인은 안 됐죠. 예. 그러면서 전화 통화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첫 번째는 이 공정성의 문제, 병가의 공정성의 문제에 집중이 돼 있고 하나가 추가된 거라면 추 장관이 답변을 통해서 자신이 통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보좌관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예. 정직성의 문제가 추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공정성의 문제, 법을 넘어선 공정성의 문제와 정직성의 문제가 추가가 돼서 이 부분은 하여튼 팩트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과연
메인 컴퓨터에 남아있는 음성의 주인공이 누군지 이것이 더 추가가 돼서 일단 추미애 지금 주간 아닙니까? 예. 이번 주가 뭐 오늘까지도 그랬지만 내일도 모레도 계속 추미애 장관 얘기가 대정부 질문과 청문회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추미애 주간이 아니고 추미애 월간, 추미애 계절, 그러니까 시즌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난주에 뵀을 때만 해도 이 문제 다루면서 다음 주는 안 다뤘으면 했는데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월간이 아니고 계절이 아니고 주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김재원 의원 시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설사 국방장관이 나와서 합법적으로 내지 군의 규정에 맞게 휴가를 준 것이다. 개인 연가를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믿어주기를 바라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성인 남자 대부분이 군대를 갔다 왔고 저런 식으로 휴가를 쓰거나 연가를 할 수 있는 국민은 거의 없거든요. 솔직히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 카톡으로 휴가도 연장된다고 그러는 집권당 원내대표 말을 듣고 그에 동조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과연 합법적이었느냐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그 좀 불쾌감을 느끼고 예. 더 나아가서 이제 분노를 하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불타는 어떤 현장에 기름을 부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이 이제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가장 문제가 예. 될 것이고요. 저는 지금 전화한 이제 목소리가 녹음이 된 것을 검찰이 압수를 했다면 결국은 어떤 내용이든 공개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이 설사 추미애 장관 본인의 목소리든 또는 그러니까 서일병의 부친의 목소리든 또는 보좌관의 목소리든 그걸 넘어서서 국민들이 보기에 그 서일병 개인적으로 그 부대에 요청을 해서 휴가를 낸 것이 아니고 예. 부모나 또는 그 보좌관이 일종의 권력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휴가 연장이 되었다면 그 자체가 군 복무를 한 수많은 그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이 예. 좌절감 내지 분노의 감정을 더 덧붙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실, 팩트가 드러나는 순간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지금은 사실 말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완벽하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인하고 있는 내용도 좀 상식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서 최소한 위험을 안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국민들은 이미 판정은 하고 알겠습니다. 윤경호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결정적인 변수는 어떤 겁니까? 지휘관의 진술일 것 같아요. 이 서일병의 휴가를 사후 처리를 했든 아니면 규정대로 사전 이미 인가를 받은 것이든 지휘관이 어떤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에 과연 외압이 있었느냐. 그 외압에는 추 장관 본인의 민원실을 통한 전화든 뭐든 본인의 등장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 장관을 당시에 모셨던 보좌관이 국방장관 보좌관실에 연락을 해서 부탁을 했다든지 이런 등장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이 지휘관의 얘기보다도 더 강력한 증언은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당직 예. 사병이라든지 또는 이미 퇴역한 한국군 지원단장이라는 예비역 대령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직접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지휘관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 당시에 어떤 판단을 했다고 과연 검찰에 가서 진술을 예. 했는지 이게 공개되는 순간 여러 가지가 규명이 되지 예. 않을까 싶고요. 김 의원님 말씀 중에 이미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사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거는 결론이 나오고 나도 또 똑같이 평행선을 그을 것 같아요. 결국 감정적으로 사회 관행상 규범상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사람들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어루만지고 갈 거냐 이걸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첫 번째 고비는 아마 검찰 수사 결과가 딱 나오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어떤 것이 진실인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게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추미애 장관 사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놓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물러나야 한다라는 응답이 49%, 물러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가 45.8%였습니다. 물러나야 한다가 좀 더 높았지만 사실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경민은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더 비동의가 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거의 반반으로 보이고 예. 이건 이제 진영 간의 대립으로 보이고 추미애 장관 내지는 그 아들의 문제가 결국은 진퇴 문제에 걸려 있고 이 진퇴 문제는 검찰 개혁하고 걸려 있다라는 예. 것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음으로 양으로 동의하는 거죠. 예. 물론 야당 측은 그 문제는 그거고 검찰 개혁하고는 다른 거다라고 설명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이렇게 진영이 나뉘면은 검찰 수사가 나와도 계속해서 추미애 시즌은 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 통계 수치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의 진로도 보여주고 그래서 좀 심경이 복잡합니다. 김재원 의원께서는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세부적으로 보면 이 보수 성향은 뭐 74% 정도가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진보 성향에서는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한 73%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건 이미 사실관계하고 관계없이 진영 싸움의 그 논리로 돼버렸거든요. 즉 보수 진영에서는 추미애 장관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정권 전체의 도덕성 문제와 이것을 결부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진보 진영에서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공 내지는 진보 진영 전체의 도덕성 문제에 타격을 주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에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방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검찰 수사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법리적인 문제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법리적인 문제와 이 군대 복무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과연 도덕성 문제 또 이 지배계층 지배자와 피지배자 관계로 보는 어떤 권력 관계의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진영 싸움만 계속 촉발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여론조사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것에 따라서 진퇴를 결정할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만약에 이 임명권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국은 이제 사회 갈등만 점점 유발시킬 것이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라는 것은 의미 없는 주장이 된다는 것이죠. 영경련 말씀 짧게 듣겠습니다. 예, 이 내부를 따져보면요. 젊은 남성 그리고 아들을 둔 여성층, 장년 여성층에서의 반감이 크다. 이거는 감정을 건드렸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저는 뭐 꼭 숫자에 따라서 추 장관의 진퇴가 결정돼야 된다 이거보다는 이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 곧 공수처장을 새로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임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법무장관도 같이 포함해서 거취가 결정이 된다면 그건 또 지금 어찌 보면 아주 애매한 처지에 있는 검찰총장 역시 포함해서 다 놓고 한번 임명권자가 검토를 해보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